지훈아, 내 아들아, 잠깐만,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이 아비는 여기에 있는데, 지훈아, 평생을 아들 하나 잘 키우면 노후는 걱정 없다 그리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리석었던 겁니다. 제 손으로 평생을 모은 그 통장을 녀석에게 쥐어주고 이 늙은 아비에게 돌아온 것이라곤 이 차디찬 요양원에 굳게 닫힌 철문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 차가운 철문, 우리가 살던 정든 집 대문과는 참 달랐습니다. 우리 옛집은 저녁 때가 되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을 했지요. 밖에서 아무리 고된 일이 있어도 그 냄새만 맡으면 아, 이제 집에 왔구나 싶어 무거웠던 어깨가 절로 가벼워지곤 했습니다. 낡았지만 제 아내가 매일같이 쓸고 닦아 윤이 반질반질 나던 마루, 아침이면 그 마루 끝까지 따스한 햇살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 볕 좋은 자리는 늘 아내가 아끼던 작은 난 화분들 차지였지요. 그리고 거실 한쪽 벽에는 우리 지훈이 키를 재던 작은 금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빠보다 더 클 거예요. 외치던 녀석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한데 집은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아내의 콧노래 소리와 우리 지훈이의 책 읽는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살아있는 집이었지요. 주말이면 다 함께 앨범을 펼쳐놓고 흑백 사진 속 우리 젊은 날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귀하고 찬란한 것이었는지를. 안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는 우리 지훈이의 대학교 졸업장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같이 먼지를 닦아 액자가 반짝였지요. 저에게는 그게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흙먼지 마시며 일해온 제 인생에 주어진 훈장이었고 제 고생 많았던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와도 같았지요. 경로당에 나가는 날이면 어깨에 힘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친구인 김영감, 최영감이 박영감은 좋겠어. 아들이 그리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니 얼마나 든든해 하고 부러워할 때면 입이 귀에 걸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지요. 에이, 뭘 자식 키운 게 다 그렇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못 먹고 못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번 돈으로 지훈이 학원비, 등록금 한 번 안 밀리고 뒷바라지한 그 고단했던 세월이 저 졸업장 하나로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적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 명절이면 잊지 않고 찾아와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런 효자였지요. 장가도 어찌나 잘 갔는지 모릅니다. 어찌나 싹싹하고 얌전한지. 저런 아이를 며느리로 얻은 것도 다 우리 복이다. 아내와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네, 그때의 저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아들 하나는 정말 반듯하게 잘 키웠다. 매일 밤 그리 생각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기 바로 전 주말이었을 겁니다. 지훈이가 저녁이나 먹고 가겠다며 잠시 들렀지요. 제 아내는 아들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한 상 가득 차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녀석이 영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숟가락만 깨작거리고 창밖만 멍하니 보더군요. 그러다 문득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아내가 걱정스레 물었지요.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게냐? 녀석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타일렀습니다. 여보, 놔둬. 가장 노릇이 어디 쉬운가. 회사 일이 고되겠지. 그래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이 대견하고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한숨의 무게가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 전부를 짓누르게 될 줄은. 며칠 뒤 아들 내외가 퇴근길에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왔더군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반갑게 맞았지요. 아내는 서둘러 저녁상을 차렸고 그렇게 넷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이나 뜸을 들이던 아들 녀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내와 나는 녀석의 입만 쳐다봤지요. 요즘 서울 집값이 정말 미쳤습니다.
지금 사는 전셋집도 2년 뒤면 또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애들 학군 때문에라도 이 근처를 떠날 수는 없는데 정말 답이 안 보입니다. 녀석의 지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 딴에는 얼마나 고민이 깊었을까 싶었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요즘 계속 알아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공원도 가깝고 학교도 바로 앞이라 애들 키우기에는 정말 좋겠더라고요. 저희 힘만으로는 턱도 없지만 만약 아버지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면. 녀석이 말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지만 차마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조용히 거들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제일 크고 볕 좋은 안방은 두 분 쓰시게 꾸며 놓으려고요. 그럼 저희가 매일 따뜻한 밥도 해드리고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바로바로 살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늙으면 자식 곁에 있는 게 최고라는 옛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의 보금자리를 내놓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제가 잠시 망설이자 아들 녀석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 집도 이제 많이 낡았고 두 분이서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계단도 높아서 어머님 무릎에도 안 좋고요. 저희랑 합치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정말로 부모님을 제대로 한번 모시고 싶어서 그럽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두 분,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아들 덕 보면서 편안하게 지내셔야지요. 제가 평생 잘하겠습니다. 두 분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다 할게요. 네, 아버지,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녀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의 저 간절한 눈빛 앞에서, 저 진심 어린 효심 앞에서 제 평생의 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도 자식의 앞길을 터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날 밤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한참을 뒤척이던 아내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평생이 담긴 집인데 이걸 덜컥 내주고 나면 우린 정말로 길바닥에 나앉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 누워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이 사람아, 뭘 그리 약한 소리를 해. 길바닥에 나앉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 아들 녀석이 저렇게까지 든든하게 약속을 했는데 자식 앞길 터주려고 하는 일인데 이게 부모 된 도리지. 그리고 당신도 들었잖소. 이제 저 지긋지긋한 계단 오르내릴 일도 없고 따뜻한 밥 꼬박꼬박 받아 먹으며 편히 살 일만 남았다고. 제 말에도 아내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왜 이리 허전하고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지훈이, 걔가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자꾸 우리를 피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급해 보였어요. 걔들 말이 다 맞겠지요. 우리를 정말 잘 모실까요? 아내의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 불안감을 떨쳐내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하는 아내가 야속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당신은 손주들이 더 좋은 집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이 늙은 아비가 돼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라도 있다는 게 나는 얼마나 다행이고 자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지훈이 믿어. 그놈이 어떤 놈인데 평생 속 한 번 안 썩인 우리 아들이야. 걱정 말고 어서 잡시다. 저는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돌아 누워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한숨 소리만이 어둠 속에 무겁게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의 그 불안한 눈빛과 깊은 한숨이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땐 어리석은 저는 그저 자식을 위한 제 마지막 희생에 가슴이 벅차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우리는 부동산 사무실의 차가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중개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웃으며 서류를 내밀더군요. 그 종이 위에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집의 주소와 함께 빼곡하게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낡은 손가방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사모님, 이쪽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중개인의 재촉에 아내가 마지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인주를 쥔 아내의 손이 가늘게, 정말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요. 그 떨리는 손 위로 제 손을 폭에 꾹 눌러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쿵 하고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는 며칠은 마치 긴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을 때마다 제 삶의 한 페이지가 찢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 녀석의 키를 재던 벽에 눈금을 한참이나 쓸어보았고 저는 먼지 쌓인 장롱 위에서 조상님들의 흑백 사진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상님들께 그리고 이 집을 지켜오지 못한 제 자신에게 죄인이 된 것만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맞겠지요? 저는 차마 아내의 눈을 보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맞고 말고 다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이 있는데 뭘 걱정해.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날 텅 빈 집 안에서는 우리의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엔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빈 공간만이 우리를 배웅하고 있었지요. 묵직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우리의 과거가 담긴 문을 그렇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아들 녀석은 저희를 아들네 집 근처의 작고 허름한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지로 둘러싸인 낯선 새 가구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이었습니다. 깨끗했지만 평생을 살아온 우리 집의 그 푸근함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녀석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지내고 계세요. 새 집 정리되고 가구 다 들어오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금방입니다. 정말 금방이에요. 저와 아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우리 아들이니까요. 처음 며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꼼꼼하게 묻더군요. 그 녀석의 목소리를 들으면 낯선 방에 찬 공기도 조금은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이틀에 한 번이 되고 사나흘에 한 번이 되더군요. 목소리도 변해갔습니다. 살갑던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제가 지금 새집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네.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이따 저녁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녀석은 항상 바빴습니다. 아,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 일이 갑자기 몰려서. 네,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주말에는 꼭 들를게요. 하지만 약속했던 주말이 와도 녀석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큰일 하는 놈이 바쁜 건 당연하지. 우리가 이해해야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창밖으로는 회색빛 건물들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먼저 전화를 거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바쁜 아들 녀석에게 혹여나 방해가 될까봐, 귀찮은 늙은이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작은 방 안에서 우리 두 늙은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우리 집은 사라지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의 금방이라는 그 약속이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던 며느리가 과일 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드릴 선물 사왔어요. 곧 좋은 데로 이사하실 거잖아요. 새로 가실 곳에서는 아무래도 활동하기 편한 옷이 제일 좋으니까요. 두 분 같이 입으시면 보기 좋으실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쇼핑백에서 꺼내 보인 것은 눈이 시릴 정도로 촌스러운 형광 연두색의 똑같이 생긴 운동복 두 벌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옷감의 감촉이 까슬까슬하고 차가웠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몸에 맞는 점잖은 옷만 골라 입었던 제게 이런 싸구려 옷을, 그것도 아내와 똑같은 옷을 입으라니 마치 어린아이나 혹은 죄수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는 것 같다는 모욕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활동하기 편한 옷이라니 그 말이 왜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불길하게 들렸을까요? 새로 갈 곳은 대체 어떤 곳이기에 우리 두 늙은이의 개성 따위는 필요 없는 획일적인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일까? 아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 표정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차나 한잔하고 가라는 아내의 말을 뒤로하고 바쁘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방 안에는 그 섬뜩한 형광색 운동복 두 벌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불길한 예감만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며칠 뒤 거짓말처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예요. 짐 챙기세요. 드디어 오늘 이사하는 날이에요. 제가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드디어라는 그 말에 그간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녀석은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신이 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눈을 자꾸 피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단출한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녀석은 재빨리 그 짐을 차 트렁크에 싣고는 저희를 재촉했습니다. 어서요 아버지 어머니, 차 막히기 전에 가야 해요. 차에 오르며 저는 물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가는 거냐? 정리는 다 끝났고. 녀석은 운전대를 잡으며 애매하게 웃더군요. 가보면 아세요.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두 분 건강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차는 이상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시내를 벗어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속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아들이 말한 새 아파트 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의 아내를 보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는 낯선 국도로 접어들었고 이내 오가는 차도 거의 없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논과 밭 그리고 헐벗은 산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듯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잠겨 나왔습니다. 지훈아, 여기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쪽이 아니지 않느냐? 녀석은 백미러로 제 눈을 한번 흘끗 쳐다볼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시 다그치려는 순간 녀석이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왔어요, 아버지. 거의 다 왔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차는 마침내 어느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번듯한 새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산비탈 아래 덩그러니 서 있는 삭막하고 거대한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간판 위에는 빛바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락요양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글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어라 묻기도 전에 지훈이는 이미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저희 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처럼 그 움직임이 다급하고 허둥댔습니다. 녀석은 저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여기가 어디냐? 같이 산다며. 그때 녀석은 제 손에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손끝으로
빳빳한 지폐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준비라도 한 듯 빠른 속도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들어가 계세요. 여기가 시설도 좋고 다들 친절하시대요.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네. 그리고 제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녀석은 그대로 돌아서서 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백미러로도 저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 앞에 우리 두 늙은이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그 쇳소리가 아들이 말한 좋은 곳의 정체였고 아들의 효심이 말해준 진실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그 방까지 걸어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이끌었고 우리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 뒤를 따랐을 뿐입니다. 2봉 3호 박인수 김정숙님. 차가운 명패가 붙은 방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똑같이 생긴 차가운 철제 침대 2개와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던 우리 집의 냄새와는 너무나도 다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냄새를 지워버리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아내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듯 걸터 앉았습니다. 저 또한 그 옆 침대에 맥없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길고 긴 무서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절규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방에 있었지만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각자의 섬에 갇힌 채 거대하고 차가운 파도에 잠식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보았습니다. 창문에는 굵은 쇠창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다른 회색 건물의 벽뿐이었습니다. 하늘도 나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감옥이구나. 내 인생이, 내 존재가 통째로 지워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방 안에서 텅 비어버린 제 자신을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어깨를 파르르 떠는 미세한 움직임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끄끄거리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 야윈등이 작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저 뒷모습만 봐도, 저 작은 어깨의 떨림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녀석의 얼굴도 잃어버린 집도 억울한 마음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저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내 사람, 내 아내의 모습만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아내의 차가운 손등 위로 제 거칠고 주름진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놀란 듯 아내의 어깨가 크게 한번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따뜻하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저 또한 겁에 질려 차갑게 식어버린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떨림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내 옆에는 이 사람이 있구나. 한참이 지나 아내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갈라지고 잠긴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괜찮소? 다 괜찮아. 아직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소. 그 말에 정답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저는 다시 저 쇠창살 너머를 봅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도리라 평생을 믿어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당신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이 시대에는 어리석은 일이 된 것입니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맹목적인 믿음이 죄가 되는 세상입니까? 이제 우리 부부의 남은 날들은 어찌 되는 걸까요? 하늘에 정말 정의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박인수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재산을 희생하는 것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목소리가 됩니다. 저희 채널은 이처럼 삶에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 혹은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을 돌아봐야 할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